로스쿨 뭐 매년 막 한 1,800명씩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서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네네. 있었는데 이게 변호사의 업무력이 확대되고 막 소송 자체가 막 친숙해져서 시장이 커진 건지 아니면 로스쿨에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렇게 된 건지. 시장은 커지지 않았어요. 아, 그럼 변호사 숫자만 늘어났어요. 경쟁만 치열해진 거네. 네, 경쟁만 치열해졌어요. 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면 네. 저녁에 있는 삶 뭐 이런 거는 언감생심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래도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형태로 저도 한 3, 4년 전, 4, 5년 전만 해도 사실 제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었고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일을 하거나 영장 같은 문제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 서면을 쓰거나 이런 문제로 해갖고 사실 주말이 거의 없었어요. ATM이었군요, ATM. 그렇죠. 뭐 일종의 그런 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고시 출신들은 약간 기수 문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뭐 기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경쟁이 막 좋게 치열해지고 말해 기수 문화, 나쁘게 말하면 군대 문화 약간.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그게 이제 부패의 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부정 청탁이 이런 게 뭐 엉킬 수 있는 그냥 그런 연수원 동기면 검사에 누가 있고 법원에 누구 있으면 약간.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원 막 나왔을 때 뭐 주변에서 제가 이제 변호사 막 시작하고 있을 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 이제 개업을 해서 뭐 부장이나 차장 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개업을 하면 근무했던 검찰청에 가갖고 동료 차장이나 부장 검사 뭐 이렇게 후배 검사들 만나러 딱 들어가서 복도를 워킹하면서 열심히 해라. 격려해주고 뭐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회식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검찰청 복도를 막 완전히 무슨 부임하신 것처럼 막 다들 막 네, 워킹하고 막 다니고 하시면서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갔고 이제 다 그게 뭐 부정한 문제가 된다. 검찰청 권력이 제한돼야 되는 이유다. 부정부패다 막 그럴 거 다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아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그런 검찰에서의 어떤 전관 출신이다라고 해갖고 검찰 사건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영향력의 문제가 많이 사라졌죠. 그 재판 현장에서 네. 판사라는 존재,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판사라는 존재도 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해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전권을 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 법정 안에서는 특히 그렇겠죠. 단독 재판부라고 한다면 판사님 한 분이 아니면 단독 재판부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 재판부에 들어가면 사실 전권을 다 들고 있어요. 유무죄 판단,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 보석해줄 수 있는 권한 다 들고 있어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사실상 그 법정 안에서의 사건 내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분도 굉장히 희노애락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뭘 갖고 느낄 수 있냐면 젊은 판사님일수록 형이 세요. 왜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의관념이 투철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드신 판사님일수록 형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물론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이해를 좀 해보시려고 더 노력하시는 분 중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피고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좀 연민을 갖기도 하시는 것 같고 저런 걸 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없을 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판사님들 중에서 단독 판사 되신 분들은 굉장히 준엄하세요. 네,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근데 판사님 앞에 계시다. 그럼 이 판사님에 대해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영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공개된 재판이잖아요. 뭐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권위 자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공격을 당하면 사실 방어적으로 사람이 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한다. 또는 근거 없이 수사기관을 비난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는 거짓말해서 백반부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래서 그럼 약간 괘씸죄 뭐 이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작동합니다. 작동합니다. 3년 치고 5년 치고 뭐 이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괘씸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죄질이 안 좋다. 변호사님 몇 년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저 이제 13년. 13년 동안 나는 이때 확 컸다. 나 2군이었는데 이때 1군 나 올스타 됐어 이때 막. 네. 사실 이제 무죄 판결까지 갔다는 거는 검사가 이거는 죄가 있다 라고 해서 보냈던 거고 100개 중에 98개가 유죄가 나는 건데 그 희소한 확률을 뚫고 2개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오는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 과정에서
겪으면서 그걸 해결해내고 의뢰인하고 그건 굉장히 서로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 끝에 도착했을 때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영화에서처럼 막 이렇게 의뢰인이랑 막 포옹도 하고 막. 우리나라 의뢰인분들은 포옹하는 거는 안 해요. 네. 우리나라 의뢰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표정으로 얘기해요. 딱 눈빛을. 그리고 말로 그 에너지를 꾹꾹 눌러서 얘기를 하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만났으면 정말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직업의 보람은 그때 느끼죠. 네. 뭐 어쨌든 이런 분께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련된 사건들은, 나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다 변호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서 연락이 안 왔죠. 아니요. 연락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연락하세요. 네. 그래서 물론 연락 안 하시는 분도 있죠. 네,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연락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기분이 좋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같이 보여주실 때 진짜 좀 제가 성장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런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갖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형태의 싸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형태가 돼서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뭐 사람을 그냥 근거 없이 의심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걸 좋아하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근거가 뭐지? 왜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과학적 의심이나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쟁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부산물이고요. 사실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사회에 어떻게 보면 오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신적 오물들을, 계약적 오물들 또는 범죄를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직접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고통?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의 그 죄책감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고 그거를 후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거 갖고 뭘 이래서 뭐 여자친구였는데 살인을 했어. 그걸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대한 막 극도의 막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을 다 막 저한테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듣고 나면 사실 우울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부정적인 감정이 막 쏟아 들어왔을 때 스스로 굉장히 밝은 취미를 찾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법조인들이 술 먹는 걸 좋아했어요. 술 먹고 음주를 즐기는데 사실 그거는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죠.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건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삶으로 전가되거나 가족에게 전사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하나 반드시 필요하고 더 전체로 합쳤을 때는 합리성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법이 합리성의 어떤 목적물이다 또는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그 합리성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냥을 갖고 있게 되면 변호사로서는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변호사 사용법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사람 사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의뢰인인데 너무 말 많이 하고 그러면 귀찮아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한 팀의 팀워크도 되게 중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새삼 깨닫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저는 처음이라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긴장감 있게 넘어와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호흡 자체가 에너지를 저한테 계속 주시면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딱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아까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딱 그 운명 같은 그 네. 느낌 제가 네. 받았거든요. 네. 끈적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딱 네.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계속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네. 외람되지만 혹시나 네. 좀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되시면 다음 편부터는 다른 직업군들 부를 건데 네. 같이 하면 조금 잘 맞지 않을까. 팀워크로 좀. 저도 그럼 질문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저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예.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니, 오히려 그분들이 세상의 모든 직업군들은 일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고민을 여쭤보면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약간 B급을 담당할 테니까 네. A급을 좀 담당해 주세요. 아무튼 오늘 순서 여기까지였고요. 변호사 직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혹은 변호사 사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댓글로 밑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변호사님이
바쁘시지만 저녁에 있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답변 아마 달아주실 다음날 겁니다. 아침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재미없었으면 좋아요는 누르지 마시고요. 대신 구독은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이 펼쳐질 거거든요. 예, 다음번엔 어떤 직업의 속사를 살펴볼까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